예, 이어서 동양 철학 유학 부분 마치고 그 다음 서양 철학 분야입니다. 그 카톨릭 대학교에 계시는 신승환 선생님께서 인간의 본성, 이성, 자기 실현과 생명성 이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승환입니다. 제가 오전에 그 초기 불교와 그동안 인경 스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신정근 스님 또 동아시아 철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뭐 한국 사람이고 해서 굉장히 익숙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서양 철학 분야는 또 유럽 철학은 어떻게 보면은 낯설기도 하고, 그런데 현대 문화가 사실은 19세기 이후에 그 유럽의 그 정신 체계를 세계화하면서 세계 어떤 보편 질서로 작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현대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낯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또 각 현실적인 어떤 그 철학적 경향이고 해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여하튼 좀 혹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어쩌면 좀 불교나 이런 데 익숙하셨을 텐데 좀 낯설게 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현대 철학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좀 낯설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나중에 그 토론할 때나 이럴 때 조금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할 거는 이성과 자기 실현, 생명성 이 세 가지 그 키워드를 잡았는데, 이것이 그 유럽 철학이 인간을 이해했던 본성의 어떤 그 측면을 부각시켰습니다. 이성이라는 그 측면, 그 다음에 그 본성이 단순하게 개념이냐 실존냐를 넘어서서 인간이 자기를 보존하고 실현하겠다는 그 본성이 있다는 것, 이것을 이제 자기 실현을 이야기했고요. 현대에서 와서 진화 생물학이나 진화 심리학이 또는 사회생물학 같은 경우가 인간을 어떤 생물학적 차원으로 환원시켜서 생물학적인 조건 하에서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제가 생명성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를 하고 제 나름의 견해를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교재 밖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발표한 그 책요, 개념인가 실제인가, 그 277쪽에서 360쪽까지 제가 가지고 그 발표가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발표할 부분들은 그 부분들을 좀 요약을 해서 이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그 이성과 자기 실현, 생명성 아까 말씀드렸고요. 본성을 설명할 때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조건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간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죠. 근데 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움직이는 어떤 마음, 아까 뭐 오전에 마음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서부터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저는 본능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몸이 당연히 욕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을 본능이라고 한다면, 저는 본성은 그것을 개념화한 것이 본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개념이 그럼 아까 그 임경선님 말씀한 대로 개념이냐 실제냐 이 논의하고 좀 연결될 수 있는데, 저는 실제를 좀 달리 이해하고 있으니까 하든 그 제 맥락에서 그것을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은 어떻게 보면 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뭐 식욕이라든가 성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인간이 개념화하고 언어화하느냐 하는 것을 저는 본성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렸고요. 문화적 본능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몸만 지닌 것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사회적 생활을 하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어떤 문화적인 삶 안에서 주어지는 어떤 그 본능 개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본성 개념은 인간이 그 개념화한 것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본성 개념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자신을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인간의 인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4번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본성은 뭐라고 이해하냐면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어떤 것, 그것을 저는 본성으로 이제 이해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본성은 유럽 철학적인 경향에 봤을 때는 이 본성을 설정함으로써, 개념화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인간다움을 본성을 비추어서, 본성이 준거가 되는 거죠. 본성에 비추어서 나 인간은 이래야 되는 것이야, 또는 도덕적인 규범이라든가 사회적 규범은 이 본성 이해에서부터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했던 규범, 인간다움, 이것도 본성에서부터 주어지는 어떤 것이다. 또는 그래서 인간은 오히려
그 본성, 자기가 설정한 본성을 향해서 인간다움을 실현해 나가는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본성은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훨씬 더 자기 회귀적이고 내가 이해한 나의 자신을 맞추기 위한 하는 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해가 가능하다면 본성에 따라서 우리는 사회나 문화적인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인간이 인격성을 본성으로 설정하면 이 우리의 사회와 문화를 인격성에 맞게 또는 인간의 어떤 뭐 요즘 이제 동물권 이야기 많이 하고 또는 약자에 대한 어떤 그 복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저는 인간에 대한 이해의 전환과 한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성을 세 가지로 이해하고 해석한 것이다. 자기 자신을. 두 번째로는 인간이 살아가는 규범적인 체제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다움을 여기에 맞춰서 가는 것이다. 셋째, 거기에 근저에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체계를 만드는 어떤 그 기준으로 설정되는 것이 본성에 대한 이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자기 이해란 말을 이해하고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잠깐 썼었는데 왜 제가 본성을 그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저는 인간이 이루어가는 문화나 또는 철학을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이해함으로써 자기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 그것을 저는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 이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뭐 선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또는 내 자신의 존재 또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이해는 뭐 과학적 이해를 넘어서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나 자신을 해석하는 것 그것을 저는 그런 근본적인 행위를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뭐 철학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요. 그 철학에 따라서 우리의 본능을 본성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어쩌면은 그 오늘 그 세 번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동의하지 않는 분도 많으시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그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서구 철학의 원형적인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어떻게 보면은 철학은 생각의 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철학이라고 하는 이름 그 학문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동과 서를 막론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원전 4, 5세기를 잡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인간이 제가 아까 자기 이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자기의 지성으로서 세계를 또는 자기를 해석하던 그 어떤 지성적 작업이 시작된 것이 거의 동서를 막론하고 기원전 4, 5세기경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흔히 철학의 시작이라고 잡고 이것은 신화가 인간을 해명했던 하나의 어떤 노력이었다면 신화를 넘어서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지성으로 해석해난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때 비로소 초기에 어떤 인간의 이해에 대한 본성에 대한 원형적인 생각이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구를 중심으로 보면 가장 원형적인 사고를 가지고 원형이라는 건 우리 첫째 그 그림이니까요. 그것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생각이 이어져 온 역사가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이해해 왔느냐는 뭐 사실 철학사를 돌아보면 철학사의 저는 본질적인 것은 인간이 자기를 이해하고 본성을 규정해 왔던 그 역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그런 역사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과 서가 따로 발전했다가 19세기 말에 우리가 잘 아는 일제강점기라든가 또는 그 아편전쟁을 거치면서 서세동점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서구의 체계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면서 우리의 것을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강탈당하고 빼앗겨버린 그 자리에 유럽의 체계가 자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세계의 체계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이제 문화적 본능하고 연결시켜서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체계론자인 그 예일대학교 석좌 교수였던 그 월러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세계 보편성의 기준이 무엇일까? 그것은 유럽 근대가 세계 보편성을 주장했던 바로 그 체제에 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지식 체제를 과학으로 규정한 과학기술주의 있고 정치 경제 체제를 자본주의로 규정한 그 체제 그리고 정치적 체제만 좁혀서 얘기하자면 민주주의 또는 국가가 성립된 그 네이션이 성립된 그 역사다고 해서 이 세 가지 체제를 세계 보편성의 체제로 잡고 있습니다. 그 뒤에 무엇이 있는가? 근대에서 인간을 이해했던 이성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
로고센트리즘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 로고스 중심주의라고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본성을 규정했던 것은 로고스에 있습니다. 이 로고스가 뭐로 번역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했고요. 데리다라는 그 프랑스 철학자가 유럽의 역사의 중심은 로고스를 중심에 둔 로고스의 역사다 이렇게 규정한 것을 저기 언급을 했습니다. 로고스라는 개념은 뭐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에서 이때까지 뭐 신정근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뭐 오전에도 이야기했던 그 동아시아가 이해했던 본질적인 성 개념이든 리 개념이든 도 개념이든 그것처럼 유럽에서는 이 본질적인 개념을 로고스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로고스는 흔히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세계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리다. 그러니까 이법이라고 번역을 뭐 흔히 합니다. 좀 낯선 한자지만 일본 사람들이 번역했으니까요. 세계를 이루는 근본적인 원리다. 두 번째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 정신적 특성이다. 세 번째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 말이라는 그 특성. 이렇게 로고스가 굉장히 다양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는 이 세 가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말은 로고스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다른 의미라는 뜻이 아니고 돌아보면 그들은 인간이 가진 지성과 그리고 세계의 기본이 되는 이법과 그리고 인간의 언어적 능력을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로고스가 아닌 세 가지 의미가 있구나라고 말하지만 사실 초기에 이 말을 썼던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동일한 차원에서 이해했다는 거예요. 자, 세계의 근본적인 원리가 뭐냐? 그것은 인간이 가진 지성적 능력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이것이 로고스를 이해했던 그들의 특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 원형적인 그 유럽의 인간 이해, 본성 이해는 뭐 이 본성은 사실은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고 또는 세계의 본성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봤다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이 로고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로고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스 이야기를 제일 먼저 했던 그 사람은 물론 이 플라톤 이전에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만 플라톤이 이걸 정리했으니까 플라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플라톤은 세계를 이웃론적으로 봅니다. 인간은 천상의 세계와 그리고 이데아 세계라고 흔히 자기가 이야기합니다만은 이데아 세계를 모사했던 현실적인 세계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모사된 세계다. 뭐 동아시아에서도 꽤 익숙한 사고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원론적으로 보고 이 이원론을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사람도 이데아 세계에 살고 있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이 있고 이것이 육체라는 몸이라는 이 사슬에 갇혀 있다. 그래서 플라톤은 아주 유명한 이 세계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도 그 이데아적인 로고스적인 능력과 육체적인 능력, 육체적인 그 현상이라는 이 이원론 쪽으로 갈려서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느냐? 인간은 로고스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몸에 의해서 사슬에 갇혀 있으니 인간은 그 사슬의 욕망을 벗어나서 그 이데아 세계를 향한 또는 로고스를 드러내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그는 철학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철학은 뭐냐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로고스의 열정으로서 본질적인 세계를 향해 가는 그 노력이 철학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철학하는 겁니다. 모두 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 한계를 넘어서서 그 본질적인 세계로 가야 되니까 본질적인 세계는 영원한 세계이고 진리의 세계이고 참의 세계이고 조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향해 가는 열정을 지닌 것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필로소피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영혼의 상승과 하강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영혼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인간의 본성을 영에서부터 찾습니다. 피시케라고 말을 하는데 영이 뭐냐 하면은 그 생명체를 생명체게 하는 본질적인 특성을 그들이 영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할 때 나온 미리 말씀드리면 식물은 뭐 아주 그 직관적으로 본 거죠. 식물은 나무로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생혼을 지니고 있다. 살아있는 혼을 지니고 있다. 동물은 움직이지 않느냐. 그러니 그들은 지각하는 각혼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인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고스를 지니고 있으니 그 로고스라는 특별한 어떤 그 지성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영혼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뭐 스승과 제자 관계니까요. 그런데 그 영은 뭐냐? 생명체를 생명치게 하는 본질적인 특성을 영이다고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말하는 영혼의 상승과 하강이라는 것은 인간이 지닌 그 영이 그 이데아 세계, 아까 말씀드렸던 이데아 세계를 향해서 상승하려고 하는 노력,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 하강이라고 말을 쓰는 이유는 그렇게 천상의 세계에 본질의 세계에 갔던 인간의 영이 다시 세상에 와서 뭐 우리가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허상에 사니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또는 올바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되돌아오겠다. 이게 영혼의 하강 도식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상승하고 하강하고 간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성수련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러면 철학이 뭐냐? 그것은 결국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을 어떻게든지 수련하고 갈고 닦는 것. 그게 철학이다. 그렇게 해서 영성수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날 그 한국 사회에서도 영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영성이라는 말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편한 대로 사용하는 사람도 많고요. 심지어는 뭐 조금 사이비 같은 사람은 그 자기의 어떤 금전적 이익을 노리기 위해서 영성이라는 표현을 남발하는 걸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하는 특성이 있다면 그 특성을 갈고 닦는 것, 그게 인간의 본질적인 행위야라고 말하는 것. 이게 영성수련에 담긴 어떤 본래적인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아까 세 가지 이야기하면서 사회적 규범 이야기 했었는데요. 그 본성이 사실은 사회나 문화적인 체계를 이끌는 그 준거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그 플라톤 철학에서는 덕이라는 개념으로 드러납니다. 플라톤뿐만 아니라 그 아리스토텔레스에게도요. 덕은 뭐냐 하면은 아레테라고 이야기하는 즉 내면적으로는 나의 영성을 갈고 닦는 것이 덕이기도 하고요. 외면적으로는 그들은 폴리스에 살기 때문에 폴리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살았던 아테네라든가 스파르타라든가 하는 좁은 공동체죠. 그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제 그 지혜, 용기, 절제, 중용 이런 것을 네 가지 가장 중요한 덕이다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이것이 공동체 안에 적용되었을 때 이것을 그냥 폴리틱 정치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로고스가 뭐냐고 했을 때 한편으로는 영혼의 특성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영혼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 서구 철학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아주 어떻게 미약했지만 갈수록 체계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성을 단순하게 특성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기능 또는 인간의 삶에서 드러나는 태도의 어떤 본질적인 기능으로까지 개념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 잠깐 드리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아주 미묘한 관계에 있습니다. 제자죠. 제자고 그걸 배웠지만 그러나 플라톤이 굉장히 천상적인 세계, 이데아의 세계를 강조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현대 유럽의 학문론을 정초한 만큼 굉장히 실질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라파엘로가 그랬던 아테네 학당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스승인 플라톤은 천상을 가리키고 있고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고요. 뭐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합니다.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을 자꾸 비판을 하니까 제자들이 물었다 그러죠. 당신 스승을 왜 그렇게 비판하느냐라고 했더니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철학에서 전해오는 이야기가 많은 것들은 후대에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플라톤은 나의 친구다. 그러나 진리는 더 큰 친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하튼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래서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는 뭐라고 규정하냐 하면은 영을 아까 말했듯이 생명체의 내적 능력과 원리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체라면 누구나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시는 것처럼 다운 편은 이제 직접 제가 따온 글입니다. 영혼론에서 나온 글인데요. 생명을 잠재적으로 가지는 자연적 신체의 제일 현실태. 말이 굉장히 어렵죠. 낯선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생명체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난 것, 현실화된 것 이것을 영혼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체의 본성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생혼, 각혼, 영혼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인간만이 영혼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포노이마라는 말을 쓰는데 저것은 제가 보기에는 유럽 철학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성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신정근 선생님이 생자를 갖고 있는 것과 생명하면서 본성에 대한 설명했는데 이게 자라나고 생겨나는 거로 봤다면 서양에서는 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포노이마 이게 원래는 호흡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말에서도 그 뭐 여러 가지 네페시라든가 르하흐라든가 이런 말들은 다 숨을 이야기하는데 이 숨을 기준으로 인간의 생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건 숨 쉬는 것.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가서 생명성을 이야기를 드릴 건데 생명성의 특징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초기에 그들이 생명의 특징을 숨에서부터 찾았기 때문에 인간은 숨을 쉬고 호흡하면서 이게 생명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영을 이야기하는 스피릿이라는 단어들이 이끌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영혼은 생명체가 스스로 살아가는 자기 운동의 원리와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을 규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체가 스스로 살아가는 자기 운동의 원리. 자기 운동하는 거죠. 뭐 타에서부터 뭐 그걸 받는 게 아니고요. 자기 운동의 원리고 그리고 그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그걸 합니다. 이게 영혼에 대한 단순한 생각이라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상금 더 나아가서 영혼 이제 그 인간을 보면서 세 가지를 규정을 하는데요. 조온, 로곤, 엑손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인간은 로고스를 지닌 존재다라는 이제 그리스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성이기도 하고 세상의 입법이기도 하고 언어이기도 하다면 이 세 가지를 다 지니고 있는 이것은 단순하게 무슨 뭐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개념처럼 이 세 가지 단어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세 개가 통합된 하나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로고스를 지닌 존재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존재 이야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저 뒤에 나오는 겁니다만은 조온 폴리티콘이라는 말을 씁니다. 조온은 이제 생명체라는 뜻이니까요. 폴리티콘은 폴리스에 사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될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폴리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살았던 작은 공동체를 이야기하니까 아테네 같은 공동체. 그럼 그 공동체에 살고 있으면 그 폴리스에 살고 있으면 폴리스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너희들은 관심을 쏟고 거기에 관여해야 된다. 관여할 수 없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로고스를 빼앗긴 자다 이렇게 합니다. 그 로고스를 빼앗긴 자가 누구냐? 로고스는 이제 세 가지 의미니까요. 그걸 빼앗긴 자가 노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유인은 누군데? 로고스를 지닌 자. 그게 자유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당연히 공동체의 일에 그게 폴리틱이죠. 폴리틱에 관여해야 된다. 폴리틱은 국회의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여의도 정치고요. 그게 아니고 너희들의 공동체 일에 너희들이 관여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조온 폴리티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규정이라면 이 규정들이 사실은 헬레니즘이라는 그 그리스 로마 문화가 지중해에서 지중해권에 확산되었던 것이 헬레니즘인데 그 헬라스라는 그 지역 또는 알렉산더 대왕 뭐 이런 걸. 근데 거기서 아주 중요하게 인간의 본성을 생각했던 것이 여기서 말하는 에우다이모니아라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흔히 행복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정말 잘못된 번역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이것을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그 행복한 상태를 지칭하는 말로 쓰긴 썼어요. 그러나 본래의 뜻은 뭐냐면 에우다이모니아는 영혼의 좋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이몬 혹시 들어보셨죠? 왜 그 소크라테스가 그 델피 신전에 가서 다이몬의 소리를 듣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신탁을 듣고 소크라테스야말로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야. 왜? 그는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래라고 이야기했다는 그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다이몬의 소리를 들으면서 소크라테스가 스스로 이 무지를 알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다이몬이 뭐냐는 거죠. 이 다이몬의 좋은 상태가 행복입니다. 에우다이모니아는. 그러니까 다이몬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특성이기도 하고 영적인 특성이기도 하고 이걸 지칭하는 말이 다이몬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닌 다이몬이 그게 뭐 영혼이라고 해서 좋고 그 다이몬이 좋은 상태에 있는 것. 에우라는 말은 이제 전철로서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이몬이 좋은 상태 그게 행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해피니스 뭐 어떤 쾌락적인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말했던 헬레니즘 시대에 말했던 행복은 영혼의 좋은 상태를 향해 가는 것. 영혼의 좋은 상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인간의 어떤 본성적 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뭐 세계 시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만 곧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자, 로고스의 전통. 이 로고스에 대한 생각이 서구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릴 때 로고스가 그 서구를 유럽을 움직였던 아주 본질적인 개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뭐 여기 불교 그 저기 논의를 많이 하고 그 조계사 격리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서 죄송한데 기독교가 굉장히 유럽 사회를 사실 지배하고 있었죠. 뭐 그 죄송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하든 그래서 이 기독교와 유럽 철학이 결합을 합니다. 이게 유럽 문화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터전이고요. 그래서 헬레니즘이라는 하나의 축과
헤브라이즘이라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헤브라이즘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개의 축이 결합된 것을 우리는 유럽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미국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지금 저는 우리 세계의 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교와 결합한 유럽 문화에서 로고스가 어떻게 이해되느냐 하면은 인격 개념으로 드러납니다. 인격.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은 초대 교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초대 교부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는 사람들인 게요. 이 사람들은 요거 뒤에 거 설명 잠깐 하고 이야기할게요. 초대 교부는 예수의 그 캐리그마, 예수가 선언했던 거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 성서에 나오는 그 세계 복음서에 나오는 그 짧은 말들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걸로는 기독교를 못 만드니 그리스 철학을 원용을 해서 예수의 말을 신학화합니다. 이 사람들이 교부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짧은 예수의 말을 굉장히 그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덧붙여서 해서 굉장히 개념을 확대시키는데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유럽 문화가 가능해지고 대표적인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개념이 등장하냐면 인격 개념이 등장합니다. 즉 삼일체 교리는 그들도 처음에는 신은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거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뭐 분명히 신이 하나라고 그랬는데 예수를 또 신이라고 그래버리니 예수는 또 아버지 하나님 그랬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성서를 봤더니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그들이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아니야 이거는 옛날부터 계시되었던 거야 우리가 몰랐을 뿐이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하냐면은 신은 하나야. 근데 신은 세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 이게 페르소나입니다. 그 펄슨의 어원이죠. 세 개의 얼굴을 갖고 있어. 그 세 개의 얼굴이 위격이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퍼스널리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얼굴이 위격이면 이 위격을 지닌 신이 인간을 창조했으니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이마고 데이지 않습니까? 신의 얼굴을 닮아서 인간을 창조했다. 그래서 이마고 데이 신의 모상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창조된 인간이 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 그 신의 본성이 위격이지 않습니까? 그 위격을 가지고 있어. 이 위격을 우리 인간에게는 인격으로 드러나라고 말하는 게 퍼스널리티입니다. 그래서 유럽 철학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로고스를 예수와 동일시하고 그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뭐 1장 1절부터 18절을 보면은 예수는 로고스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의 본성은 로고스다. 그러게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라는 개념, 로고스라는 개념, 그게 우리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라는 그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의 본성과 신성을 인성과 신성을 결합시키고 여기에 로고스 개념을 차용합니다. 그래서 로고스 개념을 지닌 예수의 또는 신의 세 가지 얼굴의 본성이 인간에게는 인격으로 드러나는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인격성은 아주 중요한 서구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하나의 특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했던 부분 잠깐 돌아가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 로고스 전통이 나중에 그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되면 데카르트 같은 사람이 아주 강하게 영육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아까 플라톤이 말했던 것처럼 인간은 두 가지 근본적인 실체가 결합된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실체라는 개념은 이제 서구가 갖고 있는 독특한 개념인데요. 스스로 있으면서 모든 사물을 있게 하는 근본적인 원리를 실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실체가 있어. 그게 뭔데? 정신이라는 실체가 있고 육체라는 실체가 있어. 물질이라는 실체가 있어. 인간은 이 두 개가 결합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은 정신적인 실체만 갖고 있고 동물이나 사물은 물질적인 실체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정신이라는 실체와 물질이라는 실체가 결합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영육이원론입니다. 즉 영혼은 정신의 실체고 육체는 물질의 실체야. 이 두 개가 결합된 것이 인간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신의 실체가 뭐냐? 로고스에서 찾죠. 이성. 그래서 신이 인간에게 선언적으로 이성을 줬다. 이것을 그들은 생득관념 뭐 이렇게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정신의 실체, 이성적 존재, 인간 중심주의 이런 것들이 근대에서 유럽 철학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이게 근대의 과학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동아시아가 왜 유럽에서 싸움에서 졌을까? 하고 했을 때 산업혁명 뒤에 있는 과학혁명을 많이 거론합니다. 이것은 뭐 중국 철학을 처음으로 영어로 썼던 풍랑 같은 사람도 그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국에는 과학적 사고가 없었다. 그 이유가 뭘까? 기술은 발전돼 있었지만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주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짧게 언급을 하나만 더 하면 이성을 이렇게 신이 준 어떤 선험적인 이성이야라고 말했던 그 경향에 반해서 경험주의자들은 아니야, 이성은 인간이 경험에 의해서 촉발되는 거야. 경험에 의해서 이성을 되살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뜨거운 물이 왜 뜨거운지 어떻게 아느냐. 네가 어릴 때 몰라. 근데 다 보니까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뜨거워. 이거 불은 뜨거운 거야. 이렇게 경험에서 의해서 이성이 촉발되는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아마 동아시아 철학에서 꽤 낯익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제 경험이 있다는 말씀 잠깐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격, 위격 개념이 있는데 이게 이제 히포스타시스는 이제 신의 그 위격을 이야기하고 이거는 인간의 인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실체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질적인 것은 오직 하나의 실체만 있어. 그런데 이것이 세 개의 다른 얼굴로 드러나. 통합되지만 합쳐지진 않아. 분리되지만 나눠지진 않아. 이렇게 뭐 아주 복잡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와 그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성령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말씀 드리고요. 요 개념이 나중에 이제 인격 개념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격 개념을 이야기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만은 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책에 이야기가 나와 있고 해서 다 설명 못 드릴 것 같고요. 하여튼 보에티우스라든가 아우구스티누스라든가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핵심은 아우구스티누스에서 보듯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인간과 신의 관계 또는 그 삼위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인격성에서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본성을 완성하려면 너희들이 지닌 인격을 완성시켜야 돼. 근데 그 인격을 어떻게 완성시키는데 그것은 타자의 인격을 완성시켜 줌으로써 완성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바로 인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존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존엄함, 인간의 가치, 그것은 인격 때문에 그렇고 그 인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타자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완성되어 나가는 거야 하는 개념이 나오는 것은 전적으로 이 인격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피코 델라 미란돌라라는 이제 1486년입니다. 이 사람이 인간 존엄성에 관한 연설을 하는데 여기가 휴머니즘 당시의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신의 모상입니다. 신의 모상을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디그니티, 휴마니스,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인간의 본성을 이성과 자유를 향한 존재. 제가 여기서 이성과 자유를 향한 존재라고 말하는 이유는 제가 나중에 자율성, 자유, 자기 실현 이것을 인간의 본성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본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미리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미란돌라가 인간의 본성을 이성에만 찾지 않고 자유를 향한 존재, 자유를 통해서 자기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 이것도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봐라, 인간은 자기를 완성시키려고 하지 않느냐, 또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공동체에 기여하는 거, 이거 인간 본성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이성과 자유를 향한 존재, 그 다음에 그것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개인의 성취, 덕을 통한 내면의 도덕적 가치, 르네상스적 개인과 그가 지닌 자유의지를 실현하는 것, 이렇게 해서 그 자기 실현, 이것을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인간은 뭐냐? 호모 비아토로 이렇게 합니다. 인간은 나그네인 존재다. 무슨 나그네인데요? 자기의 현실에서부터 자기를 완성시켜 나가는, 물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적인 세계를 향한 거겠지만 그냥 그걸 떠나서 생각하면은 자기의 본성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 이것도 인간의 본성이다. 그게 바로 인간의 존재야라고 말하는 것이 호모 비아토로에 담긴 말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인 존재, 뭐 최준이 부는 나그네 인생 그게 아니고요. 나그네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후대 인격주의에 대한 인간 이해의 어떤 원형으로 작용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마틴 부버인데요. 이 사람은 1923년에 나와 너라는 작품을 씁니다. 그래서 이 나와 너 작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계는 두 가지 말이 있다. 그것은 나와 너라는 말이 있고 나와 그것이라는 말이 있다. 거기에 따라서 세계도 나와 너의 세계가 있고 나와 그것의 세계가 있다. 거기에 따라서 나와 너의 관계가 있고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나와 너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예요. 나와 그것의 관계는 비인격적 관계, 비즈니스적 관계, 뭐 이용과 통제와 뭐 그런 관계겠죠. 그래서 그 언어에 따라서 세계가 그렇게 갈라지고 이때의 세계는 우리가 이해하는 세계죠. 그 다음에 사람의 존재 형태와 사람의 관계도 결정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인격성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격을 나누는 관계, 뭐
가장 큰 게 이제 인격적 대화라고 이야기하는데 또는 아기가 엄마를 보면서 느꼈던 그 아기와 엄마 눈을 보면서 마주치는 저는 그 엄마가 아니라서 못 느꼈는데요. 뭐 그런 느낌을 이제 마틴 부부가 굉장히 강하게 이게 인격적 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것이 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강하게 유럽 철학을 움직이는 하나의 중요한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바로 이 인격성에 있습니다. 이들은 인격성을 뭐라 보냐 하면은 인간다움의 표현이고 인간다움을 완성시키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그 두 번째 규범 이야기했던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인격이나 인간을 인격으로 보는 이유는 인격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다웠게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본성은 네가 가진 본래적인 특성이야에 그치지 않고 그러니 너도 그 본성을 실현시켜야 돼라는 말로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규범이나 또는 그 문화적 규범의 토대로 바로 인간 그 본성 이해에서 찾았던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근대에 가면 인간을 보고 뭐 인권, 자유, 평등이라고 말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거니 사회가 자유와 인권과 평등을 지켜야 돼라고 말하는 것. 이게 근대에서 인간을 그 계몽으로 보는 관점에서 드러나는 특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로고스 전통이 그냥 이 서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이냐 하면 또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보면은 그 자기 실현에 대한 욕구도 있고 그 다음에 정념으로 인간을 본 관점도 있습니다. 제가 그 본성에 대한 청탁을 받았을 때 뭐라고 저한테 청탁을 주셨냐 하면 한정경 교수님께서 서구가 이해했던 인간 본성에 대한 그 개버사를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너무 많고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또 하라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제가 다 이제 거론을 했습니다. 자기 유지의 본성은 단순하게 로고스나 인격으로만 보지 않고 그 자기 본성을 생명체로서 인간이 자기를 보존하고 자기를 실현하는 것 그것도 본성이라고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나 이런 건 기능적인 것이야. 뭐 인격 그거 다른 거야. 근데 생명체라면 너는 너 자신을 실현하고 보존하려고 그럴 거 아니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보존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를 실현해야 되니까 그 보존하고 실현하려는 욕구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스피노자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스피노자는 코나투스라는 말을 씁니다. 코나투스가 뭐냐 하면은 뭐 그가 쓰는 말이니까 에티카에 보면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개별 실제의 현실적인 본질은 자신 안에 존재하기를 원하는 성향과 역량. 용어가 굉장히 낯설죠. 이게 서양 철학의 개념 중심으로 돼 있어서 좀 낯설 겁니다만은 찬찬히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개별 실제라는 거 우리가 개별적인 우리 실제죠. 현실적인 본질은 뭐냐 하면은 내 안에 존재하기를 원하는 성향이라는 지향성이니까 성향과 힘, 역량 그게 바로 뭐냐 코나투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를 유지하고 너를 실현하기 위한 그러한 성향, 그러한 힘, 그러한 역량 그게 너의 본성이야라고 말하는 것이 스피노자의 그 코나투스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 자기를 지키기 위한 힘과 지향성을 지녀야 된다는 것,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라고 할 때 이걸 단순하게 욕망이나 본능으로 볼 수는 없고요. 그걸 넘어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성을 찾습니다. 역시 이성의 전통에 있죠. 이 자기 보존의 욕구와 의지, 정신적 영역 이것이 인간의 코나투스 중에 하나의 면입니다. 이성이죠. 그 다음에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느낌. 우리 생명체로서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총체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뭐 감정일 수도 있고 욕망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들은 감정과 욕망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감정과 욕망은 코나투스로서 인간이 지니고 있는 당연한 본성이야. 근데 다만 그것이 잘못 적용되거나 악하게 적용되거나 과도하게 적용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욕망 자체나 감정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정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뭐 감정은 저변석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침에 감정이 그때 따라 변하니까 이건 믿을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감정이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변하니 어느 날 제가 좋았다가 제가 싫어지고 그러니 이거는 믿을 수 없어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자기 보존의 그 느낌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야말로 생명체가 갖고 있는 본성이야라고 말하는 것이 저것이고 그 본성이 단순하게 욕망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거죠. 그래서 이성과 감정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념적 본성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서 그냥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는데요. 데이비드 휴민 아까 말했던 경험 이성을 이야기했던 그 영국을 중심으로 많이 이제 발달했는데 이들은 선험적인 이성이나 또는 그 어떤 유일한 실체 같은 걸 개념을 거부합니다. 아마 실체 개념은 동아시아에서도 많이 이야기할 건데 그 본질적인 어떤 그 특성을 이제 이야기하죠.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인간의 본성은 경험에서 주어지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휴մ 같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휴은 실제로는 무슨 이야기하냐면은 실체 따위는 없다. 있는 것은 대상의 성질뿐이다. 불변하는 동일성 그거 허상이야. 사회적이고 인간적인 관습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관찰하고 지성으로 추론하는 과정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에 관한 관념은 뭐냐? 그것은 사실은 생각과 감정, 기억과 욕망, 감각의 다발이다 이렇게 합니다. 다발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다발 그게 엮여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이들은 이제 이성 중심주의에 대해서 이성주의자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니까 휴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성은 정념의 노예여야 하고 노예이며 노예여야 한다 이렇게 합니다. 정념이 뭔데요? 정념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고 아까 말했던 경험에 의해서 지어지는 감각의 다발, 지각의 다발 이게 정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인간의 마음의 움직임 이걸 정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지각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고 감정이다. 정념이란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립된 자아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본성은 이렇게 작용하는 정념과 지성이다. 삶의 과정에서 경험하고 그래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그것이 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신정은 선생님 유학에 대해서도 거의 말씀하셨는데 서구도 2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본성에 대해서 정말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꼭 유럽의 그 본성 개념이라고 말하기는 사실 힘들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몽주의적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임마누엘 칸트가 굉장히 그 계몽주의를 규정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계몽주의는 사실 영국과 프랑스에서 먼저 이제 싹이 텄는데 이것을 철학적으로 정립한 것은 그 독일의 그 계몽주의 철학자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임마누엘 칸트죠. 그 한장현 선생님이 전공하신 그 분야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전공자입서 이런 이야기가 좀 죄송한데 그래도 그냥 이해하시고 이제 하면요. 임마누엘 칸트는 그 자기 모든 철학적 질문은 결국 인간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인데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인간은 계몽에 대한 그걸로 인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는 인간 이것이 계몽된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윤리적 정연문법을 이야기하고요. 실천하는 윤리적인 행위조차도 이렇게 주어진 이성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볼 때 스스로 자기의 이성을 사용한다는 것이 바로 자율성을 이야기합니다. 오토노미. 그래서 인간은 자율적 존재예요. 나의 이성을 남의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국가 이름도 아니고 아버지 이름도 아니고 교회 이름도 아니고 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me 나의 이름으로 나의 이성을 사용하는 것 그게 자율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숙된 인간이고 그게 계몽된 인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계몽된 인간이 바로 이루어가는 것이 시민 문화이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근대 문화 그게 바로 계몽된 시민 문화 계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계몽의 원리를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요. 시민과 문화의 기본 토대로 보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파이데이아 개념입니다. 이건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건데 인간이 아까 제가 호모 비아토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인간이 자신을 완성시키고 성숙시켜 나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것 이것을 이제 파이데이아라고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잠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길게 자기 실현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파트에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본성을 단순하게 그 주어진 실체나 이렇게 보지 않고 이제 본성을 이제 개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물론 이 개념은 오전에 잠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달라집니다. 개념은 실제와 대비되는 걸로 흔히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유럽 철학에서는 현대 철학에서는 개념적 실제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개념이 하나의 실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가 뭐냐고 물어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개념적 실제나 상상적 실제를 실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실제를 자연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감각할 수 있는 것만 실제한다고 생각하는데 감각하는 것만 실제냐예요. 감각이 뭔데? 오감이 감각이죠. 그런데 육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도 감각이에요. 생각으로 엮어내는 실제는 뭐냐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실제하고 있거든요. 다만 자연적인 실제가 아닐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인간은 어떻게 보면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고 이 자기 실현의 욕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그럼 자유가 인간의 본성이냐라고 말하면은 실제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자유라는 실제가 우리 안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본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있는 것을 우리가 자연적 실제를 넘어서서 바라보면 자유는 충분히 인간의 본성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구속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싫어하고 근본적인 자유를 원하는, 또는 기독교가 항상 강조하는 자유의지, 인간은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야 라고 한다면 그건 저는 충분히 우리가 인간의 본성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유를 향한 존재야. 인간은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는 존재야. 뭐 이런 이야기가 왜 본성이 아닐까? 저는 그건 본성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자기 실현의 욕구 또는 자유를 향한 의지, 또 자유라는 것 자체, 이것을 하나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나 뭐 케르케고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뭐 간단하게 넘어가면 사르트르는 심지어 인간은 자유로 처형된 존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유로 처형됐다는 말은 자유가 너무나 무겁고 자유가 본질적인 것이 때문에 처형되었다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자유가 바로 타자와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인간이 자유가 없으면 자기의 인격을 완성할 수도 없고 타자의 인격성을 완성시킬 수도 없다. 자기를 완성시키는 것은 결국은 인간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자유, 자유롭기를 원하는 존재, 자기 실현과 타자의 관계,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자유에서 도피하려는 인간의 본성 등등을 이해할 수 있고요. 요거는 그냥 리버럴리즘과 그 이사회 벌리는 자유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하면은 많은 사람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자유와 그 인신의 자유를 혼돈을 합니다. 뭐 현 대통령이 뭐 자유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다 그러는데 그 자유는 리버럴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사회적 맥락 안에서 어떤 주어진 의무나 규제를 피해 넘어설 수 있는 그 자유를 이야기해요. 정치적인 그건 리버럴리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은 자유롭기를 원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자유를 이야기죠. 그건 프리덤에서 자유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유라는 말로 번역이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버럴과 프리덤을 혼돈해서 쓰지만 사실은 리버럴과 프리덤은 구별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수 있고, 이사야 벌리는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를 구별해서 소극적 자유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뭐냐 하면은 누구에서부터 어떤 무엇에서부터 억압에서부터의 자유. 자유는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저기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율성. 자율성을 제가 그 중요한 인간의 본성으로 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유라는 그 의미에서, 그리고 아까 칸트가 말했던 그 스스로 자기의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스스로 자기 존재로 서고자 하는 능력, 이것을 자율성이라고 본다면 저는 자율성도 중요한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뭐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대 철학이, 저는 이제 현대 철학이 전공이라서 현대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 논의들과 이제 대결을 벌리는데, 현대 철학이 당면하는 아주 그 어려운 점 하나가 과학입니다. 과학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또 인간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있는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하니까, 뭐 철학은 잘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뭐 논증이라든가 생각의 틀이라든가 이걸로 이야기하고, 또는 앞선 그 생각의 원형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과학이 말하는 데이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좀 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기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과학은 해석되어야 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진화생물학과 진화심리학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거는 뭐 이 역사는 다 아시는 거니까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 보시면 이제 진화론 나왔고요. 그다음에 사회생물학은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사람이 1975년에 사회생물학의 말을 쓰고 1978년에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라는 글을 씁니다. 이 생물학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글을 쓰는 이유는, 이 사람 진화생물학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인간의 본성은 진화 과정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형성된 것이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협조하는 것, 친척에 대해 생각하는 것, 타자를 생각하는 것, 또는 남녀 관계, 성관계, 뭐 이런 그들은 성에 대해서 특히 많은 말을 하니까, 그리고 마음, 이 모든 것들은 진화 과정에서 형성된 거는. 진화 심리학을 주장하는 그 스티븐 피터 싱어 같은 사람은 여기 나오죠. 예, 현대 여기 진화 심리학, 이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핑커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진화 심리학자인데,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역설계된 알고리즘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참 뭐 말을 어렵게 하는데,
들어보면 그 이야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개체가 살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개체가 번식해야 종이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형성된 것인데 알고리즘 체계예요. 알고리즘 체계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결과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는 합당한 방법을 찾아내는 그게 알고리즘이지 않습니까? 역설계되었다는 거예요. 역설계되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자동차는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자동차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설계입니다. 역설계는 결과를 놓고 결과에 맞게 거꾸로 설계를 설명하는 거죠. 그 역설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뭐냐? 결국은 인간은 고도의 생존 기계인데 살아가기 위해서 고도의 생존 기계인데 적응 과정에서 생겨난 기능적 체계,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알고리즘 체계, 그게 인간의 마음이야. 이게 인간의 본성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 안 했습니다만 책에서는 잠깐 이야기했는데 경험주의자들인 그 로커 같은 사람은 인간의 본성을 타블라 라사라고 그럽니다. 인간의 본성은 없어. 그 경험에 의해서 촉발되는 거야. 타블라 라사는 흰 칠판 같은 거니까 흰 칠판이야. 그 하얀 그림을 그리면 하얀 게 되고 빨간 그림을 그리면 빨간 본성이 생기는 거야. 뭐 고자처럼 비슷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로커인데 이것을 진화 심리학자들 부정합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인간은 생존 과정에서 진화 과정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번식하기 위해서 생겨난 본성, 사회생활 안에서 생겨난 본성, 그게 인간의 본성이야 이렇게 합니다. 그게 아까 말했던 그 제일 점점 물꼬를 튼 것이 윌슨입니다. 윌슨이 말했듯이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인간이 본성이 성립되었다.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자신의 생물학적 본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학대에서 1998년에 나왔던 통섭이라는 논의, 진화 생물학에 의해서 모든 인간의 본성이나 모든 문제를 진화 생물학에 의해서 통합해야 된다라는 주장. 그다음에 진화 심리학이 오늘날 뇌과학이 인간의 마음은 뇌에 있어. 이들은 마음이 심장에 있지 않습니다. 아까 각골문 하면서 심장 이야기했는데 마음은 여기 있지 않아요. 여기는 피만 있습니다. 마음은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 움직여지는 게 감정은 어떻게 되느냐? 외부역 지각과 내부역 지각을 멈춰서 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거, 그게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그 기관입니다. 이렇게 진화생물학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인간의 본성은 이런 관점에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그 진화생물학의 그 자연주의적 철학에 의해서 도전받는 현대 철학이 갖고 있는 아주 그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이런 자연주의적 해석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인간은 과연 그러면 생물학적 차원으로 환원을 시키고 말아야 되느냐? 인간은 그냥 생존기계에 불과하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니 사랑이니 올바름이니 희생이니 이런 개념들을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집니다. 그걸 기껏 설명하는 것이 진화생물학자들은 그 친족설이에요. 너와 내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으니 유전자를 공유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희생하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국 사람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죽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한국 사람과 우리는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태연스럽게 하고 그 과학의 옷을 입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과학이야 그러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과감히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그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본성과 양은 또 중요한 그들의 논의들인데 이건 뭐 시간이 없어 넘어갔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래서 생명 철학적 본성 이해입니다. 이것도 다 넘어가겠습니다. 철학의 이야기도 다 넘어가고요. 포스트 휴머니즘은 요즘 나오는 것이 그겁니다. 인간의 본성을 포스트 휴먼이라는 것을 넘어서는 트랜스 휴먼 또는 포스트 휴먼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휴먼이 아니고 그 다음의 인간, 기계와 결합된 인간,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런 기관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오늘날 논의되는 포스트 휴머니즘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논의되는 게 이 포스트 휴머니즘인데 여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저는 시간이 벌써 55분 됐습니다. 갈다이게 뭐 토론 시간 이해할 수 있고 책에 또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저는 생명 철학을 주장합니다. 생명 철학은 뭐냐 하면은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본래적인 특성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존재론적이고 초월론적인 특성.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는 인간은 존재론적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고 존재의 의미를 향해서 나가는 존재이고 자기의 한계를 초월하려고 하는 초월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특성을 어떻게 언어화할 것이냐? 이것은 생명체가 지닌 본성에서부터 언어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항상 하는데요.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생명체로서 인간이 가져오는 감성,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적인 능력, 지성적 능력, 그리고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고 어쩌면 인간이 영혼을 지니고 있다는 것 저는 인간이 자기의 내적인 본성을 규정하기 위해서 그 개념화 시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영혼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인간이 인간다움이 영혼이니까 그래서 영혼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저는 초월 영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 감성, 삶의 이성,
초월 영성을 모두 다 결합시키는 이 생명성을 중심으로 인간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제가 실론적으로 그냥 제시하고 있는 게 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성을 이해하기 위한 사유로 저는 내재적 초월성. 인간은 분명히 초월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게 천당을 향해서 가는 것은 아니다. 뭐 이데아 세계를 향해 가는 것은 아니다. 그 세계를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의 존재의 본질로 자기 자신의 존재의 내면으로 향해 가는 것. 그래서 저는 이것을 초월적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현대 철학에서 말하는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그런데 그 책에 있으니까 그걸 좀 보시거나 저는 애프터 서비스 잘합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제가 애프터 서비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강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발표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우리 다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시면서 시간을 다 쓰세요. 제가 뭐 질문 드리고 싶은데 여유를 남겨주시지 않으시네요. 그 서양 철학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로고스 이성을 인간의 본성으로 설명한 부분도 잘 설명해 주시고 그 후 이제 근대 들어와서 뭐 정념, 감정, 뭐 자율적 의지, 자유 이런 걸로 이제 본성 설명하시는 되는 부분 말씀해 주시고 현대에 와서 또 진화 생물학 뭐 또 뭐 무슨 생물학, 사회 생물학, 진화 심리학 이런 방면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좀 비판적인 어조로 말씀하시네요. 그건 한계가 있다. 뭐 포스트 모더니즘 많이 논의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생명 철학적인 본성의 관점을 선생님께서는 이제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양 철학 고대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본성의 개념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제가 참 질문 드리고 싶은 거 많은데 종합 토론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예, 오늘 발표 감사드립니다.